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병합하려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는 형사과장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폭행 살인과 살인 미수, 스토킹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 장윤기 검거 당시 경찰은 살인 사건과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3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형사과장이 여청과에 있는 사건을 남의 사건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국가수사본부는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형사국 소속은 모두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장윤기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전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 윗선이나 자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장윤기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한 데 이어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연천군에 있는 군남댐 수위는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임진강, 임진교와 비룡대교 일대에는 홍수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지금 군남댐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경기 북부에 내리던 비는 오후 들어 잦아들었지만 수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남댐 수위는 밤 11시 반 기준 35m에 육박해 평소보다 높습니다. 군남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 수위인 40m를 5m가량 남겨둔 상황입니다.
군남댐에는 초당 6,700여 톤의 물이 유입되는 가운데 군남댐 상황실은 비슷한 양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진강, 임진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태라고요. 네, 한강 홍수통제소는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 내렸던 홍수주의보를 오후 3시 반쯤 홍수경보로 격상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임진강 비룡대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 역시 밤 9시 반 기준 10m에 육박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인 7.5m를 넘어섰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당국은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 물을 방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수위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급 구조 통제단 운영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닷새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1,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오늘 저녁 6시 기준 주택과 도로 침수가 269건, 토사, 낙석 피해가 820건 발생했습니다. 6개 시도에 21개 시군, 384가구 569명이 이번 폭우에 일시 대피했는데 43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쏟아진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에 낙뢰가 3,50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레이더센터 집계를 보면 사흘 동안 떨어진 낙뢰 가운데 3분의 2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됐는데 특히 지난 19일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던 경북 의성에 하루 동안 643차례의 낙뢰가 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보됐지만 실제로 비는 대부분 북한 쪽에 집중됐습니다. 다만 수도권 일부에는 제법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이 장맛비 예측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상에서 길게 발달한 띠 모양의 비구름이 수도권 북부를 지나 북한으로 향합니다. 당초 기상청은 밤사이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호우를 쏟아낼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실제 인천 강화 서도면에는 아침 한때 1시간에 57.5mm의 비가 내렸고 3시간 누적 강수량도 90mm를 넘어서며 사흘 만에 다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는 접경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 쪽에 집중됐습니다. 새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조금 더 미세하게 확장하면서 비구름대가 서울로부터 약 30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면서 이 강한 강수가 우리나라 경기 북부나 북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왔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버티면서 비구름이 북쪽으로 밀려난 겁니다. 이렇게 장맛비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비구름 폭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찬 공기의 힘이 조금만 달라져도 비구름은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고 비구름이 지난 곳에는 폭우가 쏟아지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모델의 어떤 사이즈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어떤 요란들이 생기고 또 AI가 그동안의 경험 공부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보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구름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며 이번 비는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은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며 비를 반복해서 뿌리겠고 비가 그친 남부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압계 변화에 따라 장맛비 양상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합동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벽면이 검게 그을렸고 시커먼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며칠째 치솟던 불길과 연기는 잦아든 모습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히면서 국가소방동원령도 나흘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소방 대응 단계도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을 동원하는 2단계에서 관할 소방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화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건물 내부, 특히 불에 탄 6층과 7층을 중심으로 온도를 확인해가며 진입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함께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도 조사 대상입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 2월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도 화재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정비 등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거쳐 화재 원인과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송시연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강한 열로 방화 셔터가 녹아내리면서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물류 창고에 많은 가연물이 쌓여 있어 화재가 크게 번졌고 강한 복사열로 방화 셔터가 녹아내리면서 방화 구획이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장 높이가 10m에 달해 가연물 윗부분과 안쪽까지 소방용수가 침투하기 어려웠고 지상에서 뿌리는 물이 불이 난 건물 6, 7층까지 닿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쿠팡은 공식 사과하고 주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5년 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안전 투자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은 화재 직후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10,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대피소에는 매트리스와 속옷, 물티슈 등을 지원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와 대피소 생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쿠팡 물류센터 안전관리 체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화재 이후 쿠팡은 전국 물류센터 화재 수신기 정보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통합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 3센터에는 특수형 화재 감지기 2,000여 개, 스프링클러 5만여 개 등을 설치했고 양산 물류센터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소화 패치 부착 콘센트를 도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는 자산운용사가 소유한 건물을 쿠팡이 임차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대구 양산센터와 달리 쿠팡이 설계 단계부터 맞춤형 소방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센터에 어떤 소방 설비가 설치됐고 화재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점은 5년 전 화재와 닮았습니다. 가장 유사한 부분들은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놓쳤다라는 거군요. 결국 쿠팡이 강조해온 감지와 초기 대응 체계만으로는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에 적점을 깊숙한 곳에서 불이 계속 타는 이른바 신부 화재가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질이 3단 렉 구조에 대량으로 쌓여있던 만큼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이 충분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간 활용이 극대화된 거고요. 이제 화재 입장에서 보면 아주 화재가 더 잘 나도록 쌓아놓은 형상이 되는 거죠. 5년 전 대형 화재 뒤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던 쿠팡. 물류창고 대형 화재가 다시 발생한 만큼 쿠팡이 강조했던 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체육단체 경기장 출입을 끝까지 막아선 이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을 조롱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 참가자들도 잇따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셔츠에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단 여성이 마스크를 쓴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가한 30대 여성으로 업무방해 혐의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네, 들어가시죠.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대 A씨는 지난달 경기장 출입문을 끝까지 붙잡아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여성은 증거 보전 결정이 우선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경기장 출입을 막은 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둘러싸고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3명도 같은 시각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잠실 개표소에서 50일 가까이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의원 성남시 제7선거구 재검표 결과 당락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 26,727표, 국민의힘 안계일 후보 26,643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85표 차에서 84표 차로 한 표 줄었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하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에 3.6%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 후 급등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0.6%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급등하면서 3.6% 오른 6,748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6,400선까지 내려갔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커지며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개인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반등의 계기는 시가총액 비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6%, SK하이닉스는 4.4%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일본의 이제 반도체 회사죠. 키옥시아도 주가가 10% 이상 이제 동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좀 공통적으로 과도하게 많았던 이 시중 물량이 이제 많이 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수급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거기다 주가도 지금 최근에 워낙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싸진 거죠.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대표 직속으로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코스피가 갑자기 오르자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나흘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최근 코스피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입니다. 0.06% 오른 채 출발 후 하락하던 코스닥도 장중에 상승해 0.5% 오른 753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730선까지 내려갔지만 750선에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73.4원을 기록했는데 사흘 연속 1,47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됐지만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증시 불안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를 거론하며 추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가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들이 불만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금 유출을 막는 환율 안정의 측면보다 문제가 더 크다는 게 투자자 입장이라며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또다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겁니다. 기본 예탁급 상향 등 보완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시장 영향 계속 살펴보면서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다만 주가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시기에 레버리지 ETF가 도입돼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비치는 측면 역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노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우선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발 영업이익 연동 M% 성과급 논란에 대해선 노동쟁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사견을 전제로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엔 반도체 공장을 광주 군공항에 짓기로 한 것도 쟁의 대상으로 거론돼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각종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대기업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사 갈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장윤기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 출석한 박경정은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유족과 국민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과 자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노동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니라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현장의 복잡한 노사관계를 정부가 손쉽게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려 든다면 오히려 노사 갈등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면서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천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마지막 회생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까스로 회생 계획안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 조달에 성공한 홈플러스 측 즉시 항고를 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홈플러스는 그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2천억 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금 마련 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후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기로 했고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사유였던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즉시 항고 하루 만에 빠른 결정을 낸 거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법정 최후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로 2개월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장입니다. 이제 남은 건 수정된 회생 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의 심리와 의결 절차. 법원은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에 집회 기일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차 종합특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시간이 30일 더 연장된 건데 이 과정에서 여권 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늘리고 파견 인력도 최대 150명으로 기존보다 20명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용 특검 연장이라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24시간 꼬박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진실은 규명되어야 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은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정권이 저렇게 피해 복수를 하고 저렇게 잡아대는구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의석은 최소 180석. 161석의 민주당으로선 조국혁신당 12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협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제든 동원되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보안수사권 폐지 약속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 혁신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 저희는 7월 말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원내대표 간 협상 끝에 혁신당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채우고 가까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특검법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은 됐지만 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여당 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는 더욱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당분간 수기 절차를 거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대로 본회의 직후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찰 수사의 통제, 피해자 구제 개선 것들이 진짜 개혁 과제입니다. 보안 수사가 이 논의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 그리고 직접 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심사 소위는 이번 주에도 회의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가 임박해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차 연장으로 늘어난 수사기간은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남은 사건이 많고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에 비판이 제기되는 점은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승인이 남았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종합특검이 남은 수사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월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막바지까지 수사를 상당 부분 마치지 못해 특검 입장에서는 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이 절실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은 이제야 첫 대면 조사 단계. 내란 특검과 달리 수사 선상에 오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고발건 등 처리해야 할 사건이 쌓여 있습니다. 청구했던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특검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선 구속 사유,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중에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연장된 한 달은 진실 규명이냐, 빈손 오명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1.12 군사반란과 5.18 진압에 가담한 당시 군인을 비롯해 고문 기술자, 이근한 등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의 정부 포상이 취소됩니다. 모두 198건에 이르는데요. 반헌법적 행위나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포상은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정권 시절 대공 사건을 수사하며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던 고문기술경찰 이근한 씨.
전두환 정권 시절 승승장구하며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생전에 받은 상훈 16개 가운데 취소된 건 단 하나. 88세로 올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정한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애국은 판첩 잡고 사상범 잡는 게 영원한 애국인 줄 알았는데 이 애국도 정치 색깔에 맞춰서 애국을 해야 하나. 이 고문 기술자에게 주어졌던 국무총리 표창이 46년 만에 취소됩니다. 1980년 5월 무장군인의 총칼과 군합발에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가담했던 육군 간부부터 한 해 앞서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훈장을 받았던 군 간부들까지 국헌문란 및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된 계엄 업무 관련자나 거짓 공적이 확인된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등 76건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 관련 122건도 취소됩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했던 박채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은 녹조, 홍조 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모두 4건이 취소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포상 취소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연루자 등에 수여된 정부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서훈 취소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습니다. 또 추가 서훈 취소 대상자들을 살펴볼 예정이라는 윤호중 장관의 언급에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구속 심사에 출석한 형사과장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면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윤혜리 기자, 장윤기 사건의 이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죠? 네,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이죠.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강력팀의 장윤기 초동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서당의 지시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장윤기에게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요. 오늘 오전 구속심사에 출석한 박 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도 자신도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돼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지휘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박 경정은 앞서 구속된 장윤기 사건 강력팀장이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한참 뒤에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폭행을 빼고 살인 혐의만 적용한 것에 대해선 성폭행 범죄와 병합하려 했지만 분리수사하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고 성폭행 살인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7억 원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해서 논란입니다. 오늘도 여야가 가시돋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예, 더불어 근저당 비난의 힘. 자, 이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에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가지고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래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게 은행들이 보통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집값을 치를 여력이 없는 매수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빌려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보니까 저도 제가 이런 걸 전혀 안 해봐가지고 좀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요. 민법도 좀 찾아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이게 대출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받은 건 전혀 아니고. 그 지금 원래 매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7월 16일 날 등기가 이전이 됐고. 근데 이제 이 돈을 다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못 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인이니까 그 매수인이 잔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은 이전했으니까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안 내면 이제 못 받는 거니까. 10월에 집이 팔리면 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집이 아직 안 팔린 것 같아요. 매수인의 집이 있으니까. 그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받으면 돈을 내겠다. 잔금을 지불하겠다라는 건데 꼭 이제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의 최고액을 17억 7,70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은행에 이게 담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 만약에 당신 잔금 안 주면 이걸로 내 근저당을 잡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과도하게 더불어 근저당 하여튼 머리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비난의 힘.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들은 잘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거를 불법 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꼼수다. 과도하게 꼼수는 아니에요. 보니까 뭐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런 방식이 꽤 많이 활용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 대출도 아니고 당연히 근저당이라고 민법에 나와 있는 민법 357조에 있어요. 근저당이라는 게 정확하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저당을 설정하는 걸 근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과도하게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는 없고 특히 국민의힘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팔은 이 대통령과 이 매수인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편의를 사적으로 봐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채권자와 채무인 또는 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게 불법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대출도 아니고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저당을 잡아오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비판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게 17억 원이라는 큰 액수로 왜 근저당을 잡고 있었냐 그게 의혹이 많았는데 오늘 여러 매체들에서 이제 그 뭐 취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인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매수인이 대통령이 내 사정을 좀 봐준 게 맞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게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팔려고 그래요. 빨리 이제 예를 들면 뭐 양도세, 뭐 보유세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팔려고 그러는데 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나는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근저당을 잡을 테니까 너 이자만 나한테 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년 거치해서 뭐 받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건은 7월하고 10월 그 사이가 이제 한 석 달 정도 차이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석 달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2024년도 11월 달인가에 재개발 선도직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왕창 올랐을 거예요. 아마 선도직으로 올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팔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한 달쯤 뒤에는 말이죠. 한 달쯤 뒤에 팔게 되면 새로 산 사람은 그 딱지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그렇죠. 이른바 물딱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판 거로 보여져요. 그럼 지금 집 시세가 제일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 있는 조합원들은 야 전부 다들 가격 왕창 올라갔을 때 발고 다 팔아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안 주겠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미리 지금 가격이 제일 높을 때 그 사람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까지 내가 대출을 해줄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저당 잡아갖고 너 돈 안 내도 돼. 근데 그 집이 전세도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잡혀 있고 근저당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계약금 2억만 내고 집을 하나 지금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월 달 되면 다른 데 집을 뭐 어떻게 해갖고 옮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뭐 그 비난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그 집을 살 때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편법들이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서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삐져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적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 17억 원이 잔금이 아니에요. 그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도를 그냥 적당히 읽어보면 이게 17억 안 냈구나. 이건 전혀 아니에요. 15억쯤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금이 얼마인지 잘 보도가 정확히는 전 못 봤는데 15억이래요 잔금. 아니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되게 원래 근저당이 15억이면 그 정도 좀 근저당이 이제 17억 조금 더 잡히니까. 더 잡히죠. 17억 7,700만 원이니까 그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혀 여기서 단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그 상황을 봐줬다 처지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 그 매수자 간의 특정한 관계가 아니다. 그건 청와대가 얘기를 했어요. 그 특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선의를 한 거다가 아니라는 걸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이 이제 주장한 비판 그 논거가 뭔가 지금 아까 우리 김종인 최고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번 경우는 전혀 아닌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자를 받으려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도 하는 것 같아, 비판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만 입증하면 돼요. 그게 사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뭐 더불어 근저당이다 그러고 무슨 대통령이 뭐 어떤 그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전 비판해 놓은 거야. 그거 단지 대출 규제라든지 뭐 부동산 공정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대통령이 왜 이런 거 지적하냐라는 정책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 과도하게 더 이상 비판하는 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전현기 의원이 안 팔면 안 팔았다고 그러고 팔면 팔았다고 비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 1가구 1주택이면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지금 왜 이런 논란이 생기냐면 1가구 1주택이지만 거기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럼 대통령도 지금 거기 안 사시지 않느냐. 청와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비거주 1주택자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오니까 나 팔겠다. 그래서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팔았는데 보니까 판 과정에서 저렇게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 요새 다주택자들이 집 팔면서 흔히 하고 있다는 그런 근저당을 설정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건 뭐냐. 지금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집 팔기가 그렇게 어렵게 돼 버렸다. 그게 왜 그러냐. 본인의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정부가 1주택자조차도 그 비거주면 공격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저 대출 규제 때문에 제대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대통령도 집 팔아보시니까 그거 어렵지 않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사정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직장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집을 놔두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쉽게 정책을 만들어내시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한 피해자들 그런 것들은 본인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오는 23일에 대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은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는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게 불로소득이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이거는. 이 말 자체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하지 않는 대가를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 그게 이제 물론 불법은 그야말로 아니라 하더라도 불로소득은 맞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 부동산 투기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가만히 집을 샀는데 살다 보니까 강남에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 대신 보유세를 좀 내라. 이런 거잖아요.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뭐 다주택자, 뭐 다세대 복잡한 게 많잖아요. 과거에 전세도 뭐 몇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투기가 분명하죠. 투자가 아닌 투기이기 때문에 그 투기로 돈을 과도하게 버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늘어나서 집값이 상승돼서
집 팔고 현금이 생겨서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대신 그 매도세, 양도세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정당한 세금 다 내는 것이고 현재 아무래도 집값이 좀 비싼 데는 집값이 싼 데보다 재산세가 더 많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것도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자산 가치가 점점 벌어지고 자산이 양극화에 굉장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또 국민의힘에서 또 한동훈 의원이 전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한동훈 의원이 이제 오늘 이 대통령을 레버리지 매도인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레버리지, 그 레버리지 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뭐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뭐 이거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3억 저 아파트 3억에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29억짜리라면서요, 저게. 예. 상당히 오래 전이긴 하죠. 예, 오래 전입니다. 네. 그러면 3억짜리가 29억 거의 10배가 됐잖아요. 분당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지역이 일산이나 뭐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그거는 불로소득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본인의 노력에 의한 그 소득에 해당합니까? 사실 그렇게 대놓고 누구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본인도 가장 땅값, 그 집값 상승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진 가장 소득 이익을 많이 본 지역에 사셨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집을 팔면서 많은 29억이라는 그런 큰 돈을 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면서 뭐 불로소득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글쎄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산에 사는 저로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전 더합니다. 분당 팔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생각나서 한 말입니다. 예. 오늘 23일 날 이제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제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이 대통령이 거론했는데 23일 대토론회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이제 원내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원구성 절차도 이제 진행하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0여일 만에 이제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됐네요. 생각보다 빨리 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항상 뭐 50일은 기본이니까 100일 넘은 적도 많았어요. 그건 뭐 아주 우리 국회 원구성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 드리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타파하기 위해서 말이죠. 더 이상 이제 이 관행이라든지 의원들의 협상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운영위에서도 뭐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법을 좀 바꿔서 개정을 해가지고 의석수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반반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다수당이 다 가져가든지 그걸 규정을 해라. 아니 국회법이 규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구성 협상을 일정 부분 이제 거기 규정한다 하더라도 원구성이 언제까지 하다가 안 되면 강제로 국회에 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게 법적 제도화예요.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만 87년도에 제9차 개헌으로 결국은 제도화를 통해서 완성돼요. 모든 게 그래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쿠데타가 많았잖아요. 제3세계 제후진국들이 많았어요. 쿠데타가. 그 이유가 뭐예요? 제도화가 잘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 육사는 뭐 전부 쿠데타를 가리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미국의 육사나 뭐 영국의 육사나 이런 나라 육사는 뭐 쿠데타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화가 중요해서 이번에 너무 이게 일상적이 됐잖아요. 상시적이고 상습적으로 됐다고요. 국회 원구성이 늦어진 거. 아니 대학교 제가 강의합니다만 방학에서 요새 강의 안 하는데 개강을 9월 1일에 하는데 학사 일정이 안 나왔어요. 그럼 개강을 늦게 해요. 그래서 한 10월, 11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용납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의사 일정은 이렇게 확정이 안 되고 원구성 협상이 안 되고 왜 용납이 됩니까? 그러니까 왜 법을 만든 사람이 왜 법을 안 지키냐고요. 지금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원구성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물론이겠어요. 합의를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의 법사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7개 상임위를 가져온 거죠.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죠,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있을 때도 그냥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 거 11개 상임위가 가져가고 나머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7개는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했고 법사위에 놓고서도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뭐 최창일 교수님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거는 아예 룰을 정확히 만들어서 룰이 없어요. 지금 그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의 협상에 의해서 이것도 민주당이 원해서 했던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국회의장을 갖는 쪽이 그 법사위는 양보하기로 하자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주장해서 그렇게 해오던 것들을 본인들이 다수당이 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걸 깨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떡전 던져주듯이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아예 그러면 다수당이 다 가져가든가 아니면 딱 명문화해서 진짜로 위원장, 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 맡기로 결정을 하든가 이렇게 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뭐 계속 이런 지리한 별 의미 없는 싸움만 계속 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그 후보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일단 7개 상임위 중에서 이제 복지위 이만희 의원, 그리고 산자중기위, 이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위죠. 여기가 이게 김성원 의원, 교육위가 김희정, 성평등가족위가 이미자, 정보위를 이양수 의원이 맡기로 했는데 1년 뒤에는 이양수 의원이 이제 농해수위를 맡기로 했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농해수위인데요. 그리고 이제 국토위하고 외교위는 송석준 의원하고 김정재 의원이 1년씩 나눠서 맡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몇 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건 이제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뭐 계파별 안배라기보다는 선수를 우선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거기 보면 그러니까 선수도 선수인데 사실 계파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근데 뭐 글쎄 어떤 계파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송석준 의원이나 김성원 의원은 뭐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친윤, 범친윤, 뭐 사실 지금 이제 친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만도 뭐 과거의 범친이었던 분들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자, 일단 이렇게 해서 23일 이것도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출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선관위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이제 받은 거고요. 국민의힘도 조금 이제 양보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의뢰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이런 구조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선거 관련된 거 특검법을 말이죠. 근데 이것도 아직 근데 지뢰가 많아요. 내관이 많은 게 국민추천위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특검법이 앞으로 뭐 상의할 일이겠습니다만 특검법에서 이 선거 관련된 거 이 부분을 선관위 특검법의 내용을 범위라든지 대상, 규모, 기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결정된다고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뭐 특검법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특검법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어쨌든 여기에 합의가 되면서 서로 명분을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적어도 인권명도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원구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번 합의는 잘 됐는데 앞으로 이제 여야가 상대당이 이제 그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이것도 거부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럼 결국 또 이 시간이 마냥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구성도 합의를 했고 이랬으니까 이것도 절차에 또 합의를 했고 방식에 합의를 했으니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시간을 빨리빨리 말이죠.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원내로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과정들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예비 경선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후보 간의 신경전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합동연설에서 제기됐던 이 반명, 분열주의 그 심판론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가 저를 반명이라고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누가 저를 부절주의자로 보겠습니까? ABC 갈라치,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부절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40대 여성 후보로서 당차게 당대표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느낀 건 우리가 눈물을 닦아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분들의 곁은 비어버리고 저희는 다른 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김민석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책임 사적 판단이 앞섰다. 4년 전 8.18 전당대회 때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당시 의원을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4년 전에는 이재명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후보님께서 좀 전에 호통치시면서 저를 막 혼내셨었는데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고 하셔야지 저를 혼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쌓이니까 청년들이 민주당을 불공정 정당, 686 꽁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대표님이 아까 수고한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권은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 이슈들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친명 반명 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안 남았으니까 친명 반명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충분히 프레임이 형성돼 있고 뭐 이 지금 친명 반명 뭐 친청이다 반청이다 이거는 당원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유권자들이 당원들이니까 뭐 여론조사도 물론 30% 있습니다만 계속 이거 지금 명색이 집권당 이 전당대회인데 당 대표 뽑는 건데 자꾸 친명 반명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전혀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선거라는 게 원래 저런 거니까 상대방 공격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긴 합니다만 과도할 정도로 친명 반명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가 과거 발언을 너무 문제 삼는다는 느낌이 지금 들었어요. 방금 보면서 다 과거했던 발언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사람이. 저하고 성무경 그거 나눴던 발언 다 이게 소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것도 일정 부분까지 뭐 네거티브 검증 차원에서 꼭 네거티브라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도 검증 차원에서 당신 그때 이 말한 거 어떤 것이었느냐 물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을 뭐 반명이다, 분열주의다, 신천지까지 나오니까 과거 발언도 나오고 저 김보미 후보도 지금 송영길 대표 전 대표죠 후보를 686 꼰대라고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청년들에 대해서 무시받아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도 무산됐으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지나친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과도하게 친명 반명의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미래의 비전, 미래의 가치, 미래 민생 개혁 이런 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부터 대단히 아쉽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명으로 몰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지금 반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4년 전 지방선거 패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때는 이재명 욕하고 지금은 정청래 욕하고 습관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4년 전에 대선에 뭐 선거에서 졌으면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잘못하신 거다. 아니 그럼 그때 비판했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잘하신 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와 지금 자기의 처지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친명과 반명의 싸움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시민 씨가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또 방송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온다. 이번 주에 또 나와서 이 도대체 무슨 또 폭탄을 터뜨릴 건지 다들 지금 이 살얼음판 민주당 사람들은 다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와자작 이게 또 뭐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보니까 이번 그 토론회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저는 고민정 의원하고 김보미 후보, 고민정 김보미 후보가 한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그 민주당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놔두고 다른 곳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정 후보의 말 가슴에 와닿고 그다음에 김보미 후보가 686 꼰대 정당 아니냐 그 말도 얼마든지 타당한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세 분은 지금 앞서가는 세 분은 그냥 자기들끼리 나 친명이야. 뭐 대통령을 내가 진짜 잘못일 거야. 네가 잘못일 거야. 내가 잘못일 거야.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서 이게 국민들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보미 후보가 오늘 한 이야기는 오늘 이제 서울시 의회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견 발표를 한 건데 이 정견 발표에 앞서서 송영길 의원한테 이제 호통을 받은 모양인데 송영길 의원이 김보미 의원한테 이제 호통을 친 모양인데. 이게 꼰대다. 이게 바로 이제 꼰대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사과해라 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는데 이제 안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천지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또 이번 전당대회 때 나왔습니다. 신천지 개입설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 전당대회에 신천지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발언이 지금 한 얘기가 아까 잠깐 이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걸 같이 얘기를 했죠. 같은 문장에.
같은 문장 얘기를 했어요. 네. 김민석 후보가. 물론 이제 이 신천지라는 게 정청래 후보를 공격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같은 문장에 들어있으니까 반명이다, 분열주의다 이건 정청래 후보를 공격한 것 같이 느껴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신천지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통일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그것도 거의 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런 종교가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신천지 개입설이 또 나오면 이게 전당대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예.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개입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해석의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딱 단정을 전혀 안 했는데 예. 신천지를 꺼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라고 하면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청래 후보나 정청래 후보 측에서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기에는 연상효과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의혹은 신천지 얘기는 꺼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실체가 뭐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계엄 얘기할 때도 다 뭐 부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중에 계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김민석 후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에 내가 5만 명 이상의 당원을 당원으로 집어넣었다. 그렇죠? 신도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만 신도들을 집어넣겠느냐라는 의혹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가 막판에 갑작스럽게 지지도가 확 급상승했는데 그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종교 집단이 들어온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끝났어요. 어차피 뭐 이낙연 후보가 졌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김민석이나 송영길 후보가 둘이서 입 맞춘 듯이 얘기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에요.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게 왜 무산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고 있고 송영길 후보는 내가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했다는 얘기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이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예, 아니 그러면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뭐 국민의힘에 사람 들어왔어. 뭐 신천지 들어왔어. 이걸 갖고 뭐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구속이 됐고 다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분명히 민주당과 관련된 뭐를 들었다는 암시처럼 들려요. 그런 은유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진행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 대구시장과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아직 모르죠. 전혀 보도가 안 됐는데 모르죠.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 그 맥락으로 이럴 수 있는 문제라서 이건 얘기한 쪽이 분명한 논거나 근거 자료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상대방의 이건 낙인 찍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뭐 특정 정당 내 이런 뭐 선거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얘기를 한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어떤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한번 그 신천지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이 또 이 환강댐부를 무단 방류한 가운데 임진강 남측 최북단인 필승교 수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소방당국도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이 환강댐 방류를 사전 통보하자는 약속을 지킨 것은 2013년이 마지막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 기준 10m를 넘었습니다. 새벽 3시쯤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넘었고 오전 11시쯤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인 7.5m를 돌파한 뒤에도 수위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접경지역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주의 기준은 12m. 최근 10년 사이 이 수위를 넘은 건 북한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0년 8월 단 한 차례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 영상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전날 오후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을 방류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인 임진강 수위는 북한이 환강댐을 방류하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번에도 북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비가 강하게 내리면 이 비가 모이는 곳이
이 하류 쪽 아닙니까? 예.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9월 북한의 방류로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자 남북은 한 달 뒤 북측이 환강댐을 방류하면 남측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과 2013년 세 차례 환강댐 방류 계획을 사전에 알렸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북한은 무단 방류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마저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현재는 물리적 소통 통로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간의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집중호우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상승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북부 소방재난본부 3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상과 수위 상황을 확인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저녁 7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10.11m로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 단계인 7.5m를 넘어섰습니다. 이 장윤기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 강력팀장 이후 첫 윗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향한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 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장윤기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방법원은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 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바로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 등 수사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서울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은 매매 가격이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상위 1%의 기준선은 46억 4,998만 원이었습니다. 상위 1%에 드는 서울 아파트들은 한강 주변 아파트와 재건축, 신축 고급 단지들 위주로 평균적으로 거래된 금액은 63억 59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세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는 물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혀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직접 일하지 않고 얻은 부동산 수익을 타파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유세 부담 강화 대상으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이 거론되는데 초고가의 경우 가격 기준을 정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거래세는 줄일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문턱을 낮춰줄지 등도 관심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적잖은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의 면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카카오뱅크 노사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장은 오늘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지회장은 카카오뱅크에 한해 오는 31일 전일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회사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 있는 외교관을 교육하기 위한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최대 10,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해킹이 10달 동안이나 진행되는 동안 외교부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이 사이트는 지난 2월 해킹된 사실이 확인돼 폐쇄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한 최대 10,000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이지만 다른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 주소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였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정보 요원들의 인적 사항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규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어떤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보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외교부와 관계 기관 간의 그런 협업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킹 주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달 동안이나 진행됐는데도 외교부 보안점검 등에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홍성희입니다.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가 원인이었는데 승무원들의 안전 조치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승객들은 급하게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 막아봅니다. 급기야 연기가 나는 곳에서 멀어지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난 뒤 기내 복도에는 검게 타버린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라카이 칼리보를 향해 운항 중이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승객 1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승무원들이 연기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 비상착륙 같은 긴급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나 여객기가 전소된 이후 보조 배터리 반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객실에 있던 배터리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에 대한 응징을 경고한 가운데 미군이 열흘째 대이란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로 국제 유가와 함께 미국 내 휘발유 값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대이란 야간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근처 시리크와 중부 반다르 아바스,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등 공격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 명 숨질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직후 열흘째 공습에 나선 겁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미군 3명이 숨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공격을 천명했습니다. And we did that in honor of the probably three as opposed to two great patriots.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요르단 공군기지에서 이란이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탄도미사일로 병사 숙소를 공격해 미군 2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힌 데다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로 홍해까지 닫힐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1.27% 올라 지난달 1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0.9% 올랐습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다시 1갤런에 $4를 넘어섰습니다. I just had to put $60 on my tank. And every 3 days I have to do the same thing. It's ridiculous. I remember when I first moved to Philly in 1995, gas was 75 cents. Right. And now here we are and it's killing us. 뉴욕타임스는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를 운송하는 홍해 항로까지 막힐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란이 지난해 가을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천 개를 피객스 산의 깊은 지하터널로 대거 은닉한 정황을 파악해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해 6월 양국의 공습으로 이란 주요 핵시설이 타격을 입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장비들을 산속 요새로 옮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첩보를 파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피객스 산을 직접 언급하며 크고 강력한 한 방을 날리기 좋은 잠재적 표적이라고 밝혀 군사적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투표지 사태 특검 추천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가 여야 동수로 꾸린 기구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놓고 긴 대치 국면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당이 동수로 꾸린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협과 법전원 협의회에서 3명씩 추천받아 여야 합의로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인은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평행선을 달려왔던 여야는
물밑 협상부터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면서 전광석화로 합의문까지 작성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요구해온 대한변협 등 3자 추천 방식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최종 관문격으로 여야 합의를 명시하면서 각각 명분을 챙겼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민주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도 함께 짚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며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는 데 우려를 나타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50일 넘게 공전해온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선관위 특검 합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이달 안에 선관위 특검법 통과를 위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오는 23일까지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 산자위 등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정 후보까지 발표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검 합의를 고리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국조특위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질지도 관심인 만큼 내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피하려 편법 꼼수를 썼다고 총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의 단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대통령의 손수, 사금융이란 해법을 선보인 격이라며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처의 주범이 됐다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자아 비판 중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거듭 주문했습니다.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두둔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당사자 간 협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 속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발언을 빨리 실행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당장 온라인에선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매물도 등장했는데 오는 23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도 아파트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1월에 이루어졌고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일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연기됐던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관저 이전을 추진하며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대상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내일 오전 김건희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앞서 김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19일에서 21일로 다시 22일로 조사를 2차례 미룬 끝에 성사된 일정입니다. 김 씨는 저혈압 증세 등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른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의 고가 물품을 받고 무자격 업체인 21g이 관저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또 김 씨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21g 측이 김 씨 요청으로 물품을 대리 구매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관저특혜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4번째로 받는 형사재판이 됩니다.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은 오는 24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고 내관매직 사건은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사건은 다음 달 21일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4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암묵적 의사 합치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무겁게 꾸짖었는데 다만 친모가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할 정도의 극심한 우울증을 오랜 기간 겪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한 겁니까? 어린 딸을 살해하고 그 사실을 6년 동안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친모 A씨. 딸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건 물론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한 채 각종 수당까지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한 데다 죽은 뒤 최소한의 장례도 거치지 못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A씨가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을 경험하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17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A씨가 딸을 임신했던 시기 우울증이 더욱 극심해지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시신 은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부분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살인 범행이 발각되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염려해 B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것도 아니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두 사람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로 선고를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찰이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식으로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점수를 취득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까지 동원됐는데 이렇게 취득한 점수는 대학 입학, 졸업이나 장학금 수령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에서 기다리던 여성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대리 시험 브로커 20대 남성 A씨가 시험에 대리 응시할 여성에게 소형 이어폰 등 장비를 전달한 겁니다. A씨 일당의 중국 총책은 중국 SNS에 토픽 시험 고득점을 광고해 의뢰자를 모집했습니다. 한 사람당 약 10,000위안에서 35,000위안, 우리 돈으로 200에서 800만 원 정도면 대리 시험 의뢰가 가능했고 대리 응시자들은 건당 8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일당은 의뢰자 명의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외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를 선발해 시험 감독관의 눈을 속였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귀에 넣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시험 점수는 대학 입학이나 장학금 수령 등에 부정하게 사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토픽 성적을 악용하여 무자격 상태로 체류 자격을 얻거나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까지 하였습니다. A씨와 대리시험 의뢰자 등 11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고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으로 귀화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총책과 소형 이어폰 등 장비를 공급한 전달책 2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용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6시 반쯤 구리시 아천동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유턴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갓길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파손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은 오늘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에 있는 도로에서 지름 1.5m, 깊이 2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청은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공연장으로 허가받은 건물이 석 달 넘게 불법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자체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조리시설 폐쇄까지 예고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넓은 연회장에 손님들이 모여 앉아 있고 진열대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예식장으로 둔갑해 불법 영업을 이어온 현장입니다. 이곳은 문화시설인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4월부터 불법 예식장으로 쓰이다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금 8,9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축물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정식 음식점 영업신고조차 불가능했지만 업체는 그동안 하객들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해왔습니다. 지자체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 등을 이유로 조리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무더위가 있는 여름철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폐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모른 채 이곳에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 부부만 230여 쌍. 소비자단체는 예식장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라 총 예식 비용의 10%에서 최대 70%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원래 문화시설 용도로 건물을 지었고 준공 승인이 나면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도시계획 심의만 통과하면 준공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당장 결혼식을 목전에 둔 애꿎은 예비 부부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뒤 벌어진 불미스러운 난투극에 피파가 정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을 환영하는 인파가 도로에 가득합니다. 비록 결승에서 스페인에 졌지만 축구 팬들은 준우승을 거둔 대표팀을 향해 열렬한 환호를 보냅니다. Orgullo y vine a agradecerles profundamente desde el fondo de mi corazón por haber dejado el alma, ¿sí? Y los amo. Messi, te amo con todo mi corazón. 귀국길엔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일으킨 폭력 사태의 파문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과의 결승전이 끝난 뒤 파레데스와 몰리나 등 일부 선수들이 스페인 선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했고 아야라 코치까지 나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피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피파는 결승전 직후 발생한 집단 충돌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징계 윤리전담 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파가 자체 조사 수준을 넘어 전담 검사까지 임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해당 선수들은 무거운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피파 징계 규정 13조에 페어플레이 및 품위 유지 위반이 적용되면 해당 선수와 코칭 스태프는 전 세계 모든 축구 활동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이 밖에 준결승에서 승리한 뒤 말비나스 제도는 아르헨티나 땅이라는 현수막을 들어올려 별도로 피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을 펼친 한국 축구가 4년 7개월 만에 3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발표한 7월 피파 랭킹에서 한국 축구는 32위를 차지했습니다. 25위였던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의 성적으로 탈락하며 7계단 떨어졌는데 한국이 30위권으로 밀려난 건 지난 2021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네덜란드 페이에노르트에서 뛰던 축구대표팀 주전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포르투갈의 명문팀인 FC 포르투로 이적했습니다. 포르투 구단은 황인범과 계약 기간 3년에 1년 옵션, 이적료는 450만 유로, 우리 돈 76억 원에 계약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등번호는 16번을 배정받았는데요. 황인범 선수의 입단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포르투라는 도시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쁘고 로맨틱한 도시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축구로도 한국에서 더 유명해질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계 바둑 최강 신진서 구단이 인공지능 카타고와 3국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2판이나 이긴 건 인공지능 시대 사람의 바둑 실력도 성장했다는 걸 알려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국대 인공지능의 새로운 수에 흔들리며 완패한 신진서 구단. 이국대는 초반 대형 정석으로 변수를 줄이고 중앙전투에서 과감하게 싸우며 4집 승리를 거두며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3국에서는 인공지능처럼 둔다고 해서 신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신진서 구단답게 완벽하게 판을 짰습니다. 초반 포석부터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두터운 수를 두며 유리한 형세를 지켜갔습니다.
동반 끝내기에 들어가기 전 10집 정도를 계속 앞섰고 결국 221수 만에 11집 반을 남겼습니다. 한 번도 위기를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더 잘 둔 판은 상국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바둑을 이겨서 뿌듯한 기분이 든다는 건 훨씬 어려웠던 이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세돌 구단과 대결했던 알파고 버전보다 지금의 바둑 인공지능은 석점 이상 강합니다. 때문에 2점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2번이나 이겼다는 것은 사람의 바둑 실력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 됩니다. 2점으로는 인공지능에게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고 2승을 거둔 신진서 구단은 1억 원이 넘는 승용차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2점에 제가 6집 반을 준다면 아마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될 것 같고 한 2집이나 3집을 준다면 불가능까지는 않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사는 사람이 2점으로 이긴 만큼 인간에게 조금 더 불리한 대국 조건으로 인공지능과의 다음 대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장마철답게 길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해졌다 약해지거나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연일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도 주기적으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밤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는 남부 지방에서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는 가운데 아침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경북에도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호우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는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대피 장소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4도, 광주 26도, 부산 26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대전 32도, 포항 3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수도권에서도 다시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곳곳에 주 후반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